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사마천의 사기, 그중에서도 가장 첫 장이죠. 오제본기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기록인데 아마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오래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법에 대한 통찰이라고요. 바로 그 시작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저자인 사마천, 그 개인의 삶을 빼놓고는 오제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 사마천 본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군요. 네. 아시다시피 그가 황제에게 순소리를 좀 했다가 궁영이라는 남성성을 거세당하는 정말 끔찍하고 치욕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당시 사대부에게는 이게 정말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거든요. 모든 게 무너진 절망 속에서 그가 붓을 든 이유가 이대로 잊히는 게 두렵다는 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하나의 생존 투쟁이었던 거네요. 그냥 담담하게 옛날 이야기를 정리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절박함을 그냥 다 쏟아부어서 써내려간 글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의 피와 눈물이 담긴 사기의 첫 기록, 이 오제본기는 단순한 고대 군주들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건 최악의 환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승리에 관한 선언이고요. 또 그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랄까 일종의 생존 매뉴얼인 셈입니다. 생존 매뉴얼이라니 갑자기 이야기가 훨씬 더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생존 전략, 황제 헌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인물은 황제 헌원입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삶을 탕록의 전투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탕록대전이죠. 치우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짙은 안개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잃고 막막할 때가 딱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안개 속에서 황제가 진암거라는 수레를 썼다는 대목이 나오죠. 네,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 이 진암거가 바로 황제 이야기의 핵심 상징입니다. 아, 핵심 상징이요? 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내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나만의 철학,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황제가 안개가 걷히길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기다린 게 아니다. 네, 그는 스스로 방향을 잡고 그 불확실성의 안개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내면의 기준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 기준 자체를 세우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나만의 철학을 가져라. 말이 멋있긴 한데 너무 막막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혹시 자료에 황제가 그 진암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더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방법론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의 다른 행동들에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가 곰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길들여서 군대로 삼았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맹수는 뭘까요? 바로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본능이나 야성을 상징하는 거죠.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덕을 닦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거친 본능과 욕망을 직시하고 훈련하는 과정, 즉 강함과 동시에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성적인 성찰, 부드러움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암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면의 야성과 이성을 치열하게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군요. 내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욕망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똑바로 마주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나만의 방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했네요. 자료 표현 그대로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져라. 이게 바로 그 조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야성만 있으면 폭군이 되고 지성만 있으면 현실을 못 바꾸는 이상주의자에 머물겠죠. 황제는 이 둘의 균형으로 혼돈을 끝내고 최초로 질서를 세운 리더로 기록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혼란도 이 부드러움과 강함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뒤를 이은 전욱과 제국의 이야기는 시스템과 조화 이 두 키워드로 정리되더라고요. 특히 전욱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절지천통 이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절지천통. 글자 그대로는 하늘과 땅의 통로를 끊었다는 건데 이게 신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했다는 신화적 이야기잖아요. 이게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역할의 분리와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혼란만 커지잖아요? 그렇죠.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이 섞여 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일과 휴식, 감정과 이성, 심지어 내 문제와 남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전욱은 바로 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더 와닿는 이야기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상 일과 휴식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아, 맞아요. 퇴근하고 주말에도 업무 메시지 확인하는 게 당연해졌고요. 또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공감하다가 내 감정까지 다 타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전욱의 절지천통은 삶의 각 영역에 명확한 울타리를 치라는 조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질서의 시작이죠. 당신의 삶에도 이런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절대 업무 알림을 안 본다는 규칙. 이게 바로 현대판 절지천통일 수 있는 거죠. 아, 타인의 문제를 들어주되 그 문제를 내 문제와 똑같이 여기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 이게 나를 지키는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규칙, 경계선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삶이 너무 딱딱하고 삭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전욱의 뒤를 이은 제곡이 음악을 정비했다는 점이 정말 절묘한 배치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맞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로 보면 아주 정확해요. 전욱이 뼈대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제국은 그 안을 채우는 감성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셈이죠. 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유가 좋네요. 네. 자료에서는 음악을 조화라고 설명하는데 뭐랄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 사이를 흐르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어우러질 수 있는 리듬이 없다면 그 시스템은 오래 못 가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욱이 세운 시스템이 너무 경직됐다면 제국의 음악이 그걸 정말 부드럽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위안이나 장식에 그쳤을까? 그 조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자료로 보면 제국이 단순히 노래를 보급한 게 아니에요.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의례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아,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요? 네. 이건 음악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규칙을 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즉 리듬을 타는 즐거움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규칙과 리듬의 균형이라 다음 인물인 요임금의 리더십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자료에서는 그의 위대함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자기 아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자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인재, 순에게 천하를 물려준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공천화 사상, 즉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의 시작입니다. 보통 리더라면 어떻게든 자식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수단을 다 썼겠죠. 근데 요 임금은 자신의 성과나 자리에 집착하는 대신 공동체 전체를 위해 더 나은 사람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위대한 포기를 보여준 겁니다.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아니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고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요 임금의 이런 결단이 정말 순수한 이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을까요? 신화적 인물이라기엔 너무 인간적인 고민이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사마천의 기록은 요 임금을 이상적인 군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고민을 세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마천이 수많은 전설 중에서 바로 이 양위 사건을 요 임금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걸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네, 그는 이걸 통해 리더십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에 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룬 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대목을 두고 한 거였군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요 임금이 시간을 지배했다는 표현이었어요. 아, 네. 희 씨와 화 씨에게 명해서 맞아요.
그 신하들에게 명해서 해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하고 1년을 366일로 정하고 사계절을 확립했다고 하죠. 이것 또한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상징합니다.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했던 시간을 달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만든 거죠. 아,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할지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비로소 안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는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시간을 경영하는가? 드디어 마지막 인물, 순임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마천이 이 오제봉기에서 가장 공들여 묘사했고 자기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여겼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그의 삶이 정말 정말 끔찍했죠. 아버지는 고집불통이고 계모와 이복 동생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창고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산채로 밀어넣기까지 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궁영을 당한 사마천의 깊은 감정이입이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미쳐버리거나 살아남더라도 평생 복수를 다짐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수는 달랐습니다. 우물에 갇혔을 때 미리 파둔 샛길로 탈출했고요. 불타는 지붕 위에서는 삿갓 2개를 펴서 낙하산처럼 이용해서 내려왔죠.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후의 태도는 더 놀랍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족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죠. 그랬더니 그의 인품에 감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3년 만에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 감정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속에서 들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이 순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드러나요. 핵심이요? 네, 환경을 탓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죽이려 해도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수는 자신을 향한 증오와 폭력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인생을 내주는 대신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걸 선택한 거죠. 아,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는 힘, 그 인내가 결국 그를 왕으로 만들 거라고 사마천은 믿었던 겁니다. 와, 복수보다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이었군요. 그들의 악의에 휘말려서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지는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순의 효를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이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어떤 해석이었죠? 순의 효는 타인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다는 것. 와, 강력한 투쟁. 네. 가족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해도 자신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악함을 무력화시킨 거죠. 이것이야말로 궁영의 치욕 속에서 원망 대신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호이자 선언이었을 겁니다. 황제의 진암거에서 시작해서 전욱과 제국의 시스템과 조화, 요임금의 내려놓음, 그리고 마지막 순임금의 인내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사마천이 그냥 신화를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흩어져 있던 신화의 파편들을 모아서 역사라는 하나의 단단한 집을 지은 거네요. 수많은 전설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이치에 맞는 것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길을 잃지 말라고 이종표를 제시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로 이어져요. 첫째, 황제처럼 짙은 안개 같은 혼돈 속에서 당신만의 방향을 잡을 내면의 나침반을 만들고 있는가. 둘째, 전옥과 제국처럼 당신의 삶에 명확한 시스템과 부드러운 조화를 갖추었는가. 셋째, 요임금처럼 내가 가진 기득권과 성취를 더 큰 가치를 위해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순임금처럼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원망함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시인들이 스스로 타로 탓을 자자는 과정,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본기, 즉 스스로의 역사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천이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했듯이 우리 역시 매일의 선택으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본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까?